네, 이게 축구 선수 조재진 선수인데요. 그 축구 선수니까 뭐 상당히 장시간 동안 뛰어다니는 그런 스태미너를 갖고 있는 사람인데, 실상 다리를 보면은 이분 이제 정면도가 엄청나죠, 이쪽에. 이런 다리로 90분을 뛴다는 것 자체가 참 정신력이 대단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먼저 이제 정맥이라는 거의 어떤 구조를 좀 이해를 저희가 해야 되겠습니다. 정맥은 동맥도 그렇지만 모든 혈관은 우리가 이 세 개의 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내막, 중막, 외막 이렇게 되어 있는데, 동맥하고 가장 큰 차이점은 이 근육 성분이 좀 더 많다는 점이고요. 아니, 근육 성분이 이제 적다는 점이고, 그래서 이제 잘 늘어난다는 점이 특징적으로 되겠습니다. 이거는 인체 시스템에 있어서 어떤 중요한 그 하나의 걸 시사하는 점이 되겠는데, 우리가 심장을 볼 때도 이제 좌심실, 우심실 이렇게 나눠서 생각을 하게 되는데, 좌심실 같은 경우 이제 동맥하고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죠. 그러면서 이제 그쪽에 이제 부하가 걸리게 되면은 어떤 식으로 보상을 하냐, 이제 심장 근육이 두꺼워지게 됩니다. 정맥은 대신에 이제 늘어난다고 했죠. 우심실 같은 경우는 압력이 걸리면은 힘이 약하기 때문에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신 이제 늘어나는 쪽을 택하게 되죠. 그래서 심장이 안 좋으신 분들 보면은 신비대가 크게 있는 분들은 이런 정맥 성분의 이런 그 구조물들이 이제 심하게 늘어나는 그런 변형을 통해서 신체에 이제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하게 되죠. 동맥하고 또 다른 구조가 있다면 이제 판막 구조라는 게 존재하게 되는데요. 판막이 여기 있죠. 예. 그래서 판막의 그 역할은 뭐 심장에서 두드러지게 볼 수 있는 구조물이긴 하죠, 판막이. 예, 이제 혈액의 역류를 막는 역할이 주가 되겠습니다. 예, 사실은, 우리가 혈관 수술한다고 혈관 열어봤을 때 이 판막을 확인하는 게 그렇게 쉽진 않아요. 그 혈액에 가득 차서 좀 팽창된 상태에서 관찰할 수 있는 구조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건 상지 혈관 이제 조형한 사진인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하트 모양이 보이죠? 예. 이게 이제 판막이 있는 부분들입니다. 다리 쪽은 사실 이런 거 조형하기 전에는 알기 어렵고요. 다리 쪽은 예전에는 정맥류를 우리가 볼 때 하지 정맥을 조형하고 촬영하고 하는 방법도 있었다고 하는데, 요즘에는 이제 거의 쓰이지 않습니다. 예, 보시면은 우리가 이 까맣게 좀 두드러지게 표시되어 있는 게 그 대복제 정맥이라고 하는 건데요. 여기 보시면 이 링 구조물이 보이죠? 저기서 이제 심부정맥하고 연결이 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이 하얀 요 막들, 근육을 싸고 있는 우리가 근막입니다. 근막 위에 이게 지방층에 얹어져 있는 게 이 피하 정맥들하고 연결이 되어 있으면서 심장 쪽으로 이제 그 피를 쳐올리는 그런 구조죠. 요 옆에 보시면은 조금 구조가 좀 잘 설명이 됐나 모르겠는데요. 다음 슬라이드를 보시면 좀 더 잘 알 수 있을 거고요. 네, 여기 보시면은 이제 깊은 데 있는 정맥들은 심장에서 우리가 피를 쏴주지만 정맥들은 이제 혈류에 가는 흐름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이 근육 사이에 있으면서 근육이 수축할 때마다 이제 펌핑을 하는 그런 걸 이제 에너지로 원동력으로 해서 이제 피가 올라가게 되고요. 그게 역류가 안 되게 이게 중간중간 판막이 위치하게 됩니다. 이 표재성 정맥이라고 하는 거 이것도 마찬가지로 심부정맥 쪽으로 들어가야지 맞는 방향이죠. 그래서 판막이 이렇게 또 존재하게 되고,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이런 판막들이 문제가 생기면은 피가 올라갔다가 중력의 힘 때문에 다시 내려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역류가 되면서 이제 커지게 되는 그런 순환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예, 하지혈관은 이렇게 정맥들은 이렇게 생겨 있습니다. 요거에 우리가 정맥류에서 좀 중요하게 보는 게 요 부분. 심부정맥하고 연결되는 부분들이에요. 수술할 때 주 타겟이 되는 데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만 제대로 된 수술이고요. 이게 처리가 안 되면은 그 재발률이 상당히 올라가게 됩니다. 예, 요거는 보면은 관통정맥이라고 하는 구조물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관통정맥은,
여기 쭉 있습니다만, 뭐, 정맥이란 거는 워낙 사람에 따라서 이 변형이 심합니다. 어떤 사람은 어디에 연결되어 있는 게 다른 사람들은 그 자리가 아니고 다른 데 좀 연결이 되어 있고 이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이 관통정맥에 의해서 정맥류가 유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심부정맥하고 같이 연결이 따라가게 되어 있고요. 그 부위 따라서 이 발견한 사람들 이름들이 이렇게 있어요. 헌터리안, 다트보이드, 카켄 뭐 이렇게 있는데 사실 뭐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요. 구조상으로 봤을 때 이 다리가 보통 우리가 제가 그 근막 위에 얹어져 있는 구조입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이 위에 보면은 또 다른 막이 또 하나씩 존재합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존재하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막이 상대적으로 없는 부분이죠. 그래서 환자분들 보면 여기가 좀 튀어나오시는 분들이 꽤 있어요 처음에. 근데 정맥류가 우리가 시발되는 부분들이 처음에 여기가 역류가 있어서 문제가 돼서 그게 확장이 되느냐 아니면 이 아래쪽에서 시작이 되느냐 그 말들은 아직 뭐 많긴 한데 이 원인에 대해서는 어디가 먼저라는 것은 아직 밝혀진 건 없습니다. 임상 증상을 보시면은 대충 이렇게 열거가 돼 있는데 제일 많이 호소하시는 거는 주변 사람들이 너 혈관 튀어나왔다고 이상하다고 병원 가보라고 해서 오는 경우가 많고요. 뭐 다리가 부었다 아프다 그리고 밤에 자는데 쥐가 잘 난다 이런 증상으로 오시는 분들은 이제 초음파를 해보면은 역류가 이제 보이는 경우가 많죠 이제. 근데 다리가 부었다 해서 반드시 정맥류인 건 아니고요. 정맥류의 부종의 특징은 일종 변동이 있다는 거예요. 자고 일어나면 가라앉습니다. 다리를 올리고 자면. 대신에 점점 이제 생활하면서 오후 시간으로 되면 점점 붓죠. 이 다리 묵직하거나 쑤시는 느낌도 마찬가지예요. 다리 올려놓고 자면은 괜찮아요. 다음날 이제 생활하게 되면서 오후 되면 다시 그런 증상이 생기고 합병증 같은 경우는 정맥류 인해서 뭐 혈전, 궤양 이런 게 따라다니긴 하는데 흔치는 않아요. 정맥류가 우리가 얘기할 때 안 좋은 합병증 중에 하나가 이제 심부정맥 혈전증을 얘기를 하는데 심부정맥 혈전 같은 경우는 그 위험인자로서 정맥류를 우리가 얘기할 때는 마이너 팩터로 구분을 합니다. 약한 인자죠. 그러니까 정맥류가 있다고 해서 꼭 심부정맥 혈전이 생기는 건 아니고요. 심부정맥 혈전을 우리가 얘기할 때 무서워하는 거는 이게 머리로 나중에 올라가서 중풍을 맞을 거냐 아니면 폐에 어디 처박혀가지고 폐색전증을 일으킬 거냐 그게 좀 중요한데 폐색전증 같은 경우는 뭐 생길 수는 있죠. 근데 위치에 따라서 큰 혈관을 막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대부분 발생되고 나서 나중에 항응고요법을 하면은 좋아지고요. 중풍 같은 경우는 그 선천성 심장병 얘기할 때 우리가 심방중격 결손이라는 걸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오심방하고 자심방 간에 길이 열려 있는 거죠. 덜 다친 거. 그런 환자들에 있어서는 중풍의 위험성이 좀 있을 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예, 위험인자 보시면은 어떤 사람들이 정맥류에 잘 걸리느냐. 뭐 모든 질환이 그렇습니다. 엄마 아빠가 앓은 질환, 내가 걸릴 위험성 높죠? 뭐 여담으로 안젤리나 졸리 같은 경우는 유방절제술 다 했잖아요. 부모님이 이제 유방암 과거력이 있다고 해서. 예, 그런 것처럼 환자분들 많은 수들이 보면은 이제 어머니나 아버지가 정맥류를 앓았던 사람들은 자녀분들도 걸리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그리고 나이 들어가면서 노화에 의해서 어차피 이게 판막 기능이 약해진다는 거는 결체 조직의 문제가 조금 유발되어 있기 때문에 에이징이라는 우리 과정의 하나의 일부라고 봐야겠죠. 젊은 사람들이 정맥류를 앓는 것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이 훨씬 높으니까요. 그리고 외상 같은 경우는 좀 드뭅니다. 그 젊은 여성들은 뭐 피임약 복용하고 좀 연관이 있다 그러고요. 그리고
여성분들 같은 경우는 40, 50대 오신 분들 보면은 이렇게 상담해 보면 꼭 말씀하시는 게 아이 낳고서 조금 시작이 됐다 그래요. 그럼 그 상태에서 조금 시작이 된 상태에서 10년, 20년 지나면 이제 혈관이 이제 커져서 오시게 되죠. 그리고 제일 좀 본인이 좀 조절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 비만이에요. 체중이 10kg, 20kg 갑자기 늘었다. 다리 아프다고 오는 경우 많습니다. 그럴 때는 덮어놓고 검사하고 수술하는 것보다는 체중을 갖다가 좀 빼보면 좋아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변비도 하나의 그 위험인자가 되고요. 그러면은 내가 이제 다리가 혈관이 좀 이상한데 이게 과연 손을 대야 되는 그런 정도의 병인가 아닌가 그런 의문이 좀 있으실 수 있죠. 우리가 암을 걸려도 1기인지 4기인지 뭐 궁금하잖아요. 1기면은 뭐 수술해서 할 수 있고 4기면은 수술을 포기해야 되고 그런 것처럼 지금 내 상태가 수술을 해야 되냐. 대략적으로 많이들 보는 게 혈관 튀어나온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혈관 튀어나온 게 한 이 정도예요. 2기. 여기서 이제 붓거나 지방괴사가 일어나거나 이런 궤양이 시작되고 이러면 이제 점점 올라가게 되죠. 수술 시기는 이제 우리가 봤을 때는 2기에 접어들어서 이러신 분들, 그리고 다리에 통증이 있고 그러신 분들은 수술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때는 이제 늦었죠. 빨리 해야 돼요. 지방괴사 있고 그러면은. 검사는 이렇게 많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위에 있는 이학적 검사는 뭐 압박대, 최적 기록기 이런 거는 이제 뭐 거의 사정된 검사들이고요. 이 질환 자체가 워낙에 히포크라테스도 이제 자기 그 환자들 병록에 보면은 이 기록을 해놨어요. 이런 이 질환에 대해서 기록해놓고 그 치료를 어떻게 해야 된다. 뭐 이렇게까지 기록해놨는데 뭐 옛날 얘기니까 뭐 돌파기 시술이죠. 한번 보면은 뭐 대단한 건 아니고 요즘에는 우리가 하는 건데 CT보다는 도플러 초음파를 많이 하게 됩니다. 이 장점이 있다면 CT보다는 조금 덜 침습적이죠. CT를 찍게 되면 우리가 조영제라는 걸 반드시 넣어야만 혈관 구조물을 갖다가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도플러 초음파는 이제 비침습적이고 보다 그 병의 원인이 되는 포커스가 되는 부분을 정확히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단점이라면은 뭐 좀 환자분이 좀 CT는 우리가 누워서 검사하잖아요. 이거는 서 있어야 되니까 조금 혈관이 이게 잘 안 잡히고 이런 분들은 검사 시간이 길어지면은 주저앉는 사람들이 있어요. 쓰러질 것 같다고 이제 어지럽다고 해서. 예, 이런 자세에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거든요. 반바지 입고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 아까 말씀드린 요 부분, 그리고 여기. 이 부분 체크가 특히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부분 이제 근막이 없는 부분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갖다가 좀 잘 봐야 되고, 이게 이제 그 팬티 라인 있는 데서 찍은 거고, 그거보다 조금 아래쪽이 이 영상인데, 이 영상을 이제 미키마우스 사인이라 그래요. 이게 심부정맥이고, 이게 동맥, 그리고 이게 그 대복제 정맥이라고 그 정맥류하고 연관이 있는 혈관이죠. 표제 정맥. 이 합쳐지는 이 부위를 갖다가 이제 미키마우스 사인 이 영상을 얘기를 하고, 요거는 보시면은 그 이 아래 근막이 있고 요 위에 또 막이 하나 또 얹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요게 요 부위보다 한 10cm나 5cm 정도 아래 내려가면 이런 영상이 나와요. 이거는 영상을 우리가 이집트 사람 눈이라고 해서 옆으로 쫙 찢어진 양상의 눈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서양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동양에 있는 눈이 보이고 이집트 사람들은 그렇게 찢어진 것처럼 보인다고 해서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영상을 얻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면 1번, 2번, 3번, 4번 있죠? 어떤 거를 양성 사인으로 받아들여야 되냐? 요 베이스라인이 있죠? 일자로 가는 요걸 기준으로 해서
이 아래쪽 파형, 뭐 뒤집으면 파형이 거꾸로 나오겠죠, 프루브를. 근데 요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손으로 그 프루브를 잡고 손으로 다리를 아래로 좀 쥐어짜요. 그러면은 쥐어짜면 이런 파형이 나오는데 처음에 이니셜 파형이 나오고 역류가 없으면은 이 3번처럼 그냥 끝납니다. 근데 역류가 있는 혈관들은 혈관이 이제 혈류가 위로 갔다가 다시 아래로 쳐내려오면서 이런 파형을 만드는 거예요. 이 베이스라인을 왔다 갔다 넘어가고 그리고 시간 0.5초가 넘어가면은 일단 좀 의미가 있는 역류를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초음파를 하고 이렇게 수술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이제 마킹을 하게 되죠, 혈관에. 이 마킹을 하게 되는 이유는 절개 부위를 좀 최소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크게 째면은 뭐 누가 뭐 혈관 못 찾겠어요. 근데 이런 데 찾으려고 하면은 어렵죠, 그냥. 수술방에서 초음파를 직접 가지고 하는 방법도 있지만 막상 그 수술하면서 초음파 장비까지 같이 보면서 하기는 어렵고요. 그냥 이렇게 표시하고 들어가서 여기다가 절개를 한 3mm 정도 가하고 찾으면 혈관이 찾아집니다. 예, 뭐 합병증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뭐 특별히 뭐 이렇게까지 뭐 오시는 분들은 좀 드물고요. 피부염이 좀 제일 많아요. 좀 오래되신 분들은 다리 묵직하고 이런 것도 뭐 사실 어떤 분들은 이거 뭐 그냥 묵직한 데로 살겠다고 그냥 가시는 분도 있고, 그리고 외상으로 인해서 다장의 출혈, 이거는 정맥류가 터져가지고 출혈로 사망했다 이런 보고는 논문으로 나온 건 지금까지 뭐 한 명인가 뭐 그렇게 보고되고 있어요. 뭐 정맥이기 때문에 피가 좀 나도 압박하면은 출혈 지혈이 잘 되기 때문에. 그리고 혈관 내 혈전 생성, 요거는 상대적으로 이런 것보다 좀 빈도수가 높고요. 지방괴사 같은 경우는 이제 좀 오래 방치하신 분들 같은 경우 발목 주변에 이런 변화가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치료를 해주면 또 좀 잘 좋아지고요. 예, 치료법을 보시면 가장 쉬운 게 뭐 스타킹 신는 거죠. 단점이라면 이게 좀 비싸다는 거. 한 10만원 정도 해요. 근데 이게 뭐 길이가 여기까지 오는 것도 있고 허벅지까지 오는 것도 있고 팬티 스타킹 형태로 나온 것도 있어요. 저도 예전에 심장수술 들어갈 때는 이거 신었습니다. 한 10시간 정도 서 있다 보면 가끔 어질어질 할 때 있거든요. 그러니까 장시간 좀 병원 내에서 우리가 일하는 분들 보면은 외래 선생님들도 그렇고 오래 서 있게 되잖아요. 나중에 이런 걸로 고생하기 싫으시면은 예방 차원에서 이 종아리 정도 오는 거 신으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약물은 이 비니페라 계통 약물인데 병원에 있는 약은 뭐 엔테론 정도, 그리고 외부에서 처방 없이 좀 살 수 있는 거 센시아라는 약이 있어요. 그런 정도. 뭐 요즘에 광고 많이 나오던데. 그리고 뭐 앞서서 본 거는 그냥 치료라고 하기에는 조금 미진하죠. 예. 그리고 그 다음 단계 치료법은 어떤 게 있냐? 경화요법이라고 있습니다. 이 주사액을 갖다 혈관 안에 직접적으로 주입을 하는 거죠. 이렇게 집어넣게 되면은 이 혈관이 나중에 퇴축이 돼요. 단점은 이게 이제 밴드처럼 딱딱하게 느껴지는 경우도 있고요. 실수로 좀 주사약이 밖으로 새 나가면은 희석을 많이 안 하고 쐈다. 그럼 지방이 괴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지만도 좀 조심해야 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이렇게 만듭니다. 보통 이제 3웨이 연결해가지고 한쪽은 에어, 그리고 한쪽에는 이 경화제를 넣어서 왔다 갔다 이렇게 섞으면 색깔이 우유색으로 바뀌어요. 네, 이렇게 바뀌거든요. 원래는 그냥 말간색이에요. 투명한 색인데 공기랑 섞이게 되면은 이렇게 바뀌고, 이거 한 다음에 빨리 써야 돼요. 그냥 놔두면 다시 또 그냥 원래대로 돼버리고 못 쓰게 되거든요. 일부 피부과에서는 이제 거미상정맥류, 거미상정맥류라는 거는 이제 사이즈가 작으면서 실타래 같이 퍼져 있는 그런 정맥류를 이야기하는데, 그런 거는 이제 피부 레이저로 치료를 하는
병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병원에서 뭐 하고 있는 방법이죠. 고주파 절제술하고 뭐 레이저 절제술이 있는데, 요거 차이점이 두 개가 뭘까 궁금하실 텐데, 레이저는 요 끝에서만 에너지가 방출이 돼요. 요 끝에서만 나가고, 이 RF라고 해서 고주파는 이 노란색 보이시죠? 여기 전체가 열이 발산이 됩니다. 레이저는 기본적으로 이게 1000도가 넘어요. 열이. 이 RF는 한 100도 정도 되고요. 그래서 이 시술하고 나서 어느 게 더 안전하냐라고 치면은 이게 좀 더 안전하겠죠. 열이 좀 더 낮으니까. 레이저는 고온이기 때문에 항상 요 열로 하는 시술을 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게 그 혈관 주변에다가 셀라인을 주사를 합니다. 리도케인하고 섞은 셀라인을 주사를 해가지고 혈관 주변에 이제 그 물로 채워서 벽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열전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래야 주변 구조물이 이제 손상이 적게 되거든요. 그 무릎 이상까지만 이걸 하라고 이게 지침이 나와 있고요. 무릎 이하까지는 하면 뭐가 안 좋냐면은 무릎 아래쪽으로 내려가면서 바깥쪽에는 운동신경이 존재하고요. 안쪽으로는 이제 감각신경이 존재하게 되는데, 그 감각신경이 이제 정맥하고 바로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이거를 무리하게 무릎 아래까지 막 이 고온으로 하고 나면은 어떤 사람들이 이제 감각 이상이 오게 되거든요. 이게 자주 있어요. 이게 감각이 좀 무뎌졌다, 뭐 그런 분들이 있는데, 물론 뭐 한 1년 후에 팔로우업 해보면은 뭐 많이들 사라졌다고 합니다만, 그 정도 지나서도 이제 감각이 잘 안 돌아오는 분들 같은 경우는 또 그거 가지고 소송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그런 거 좀 조심해야 되고요. 예, 이렇게 찢을 때 외부에서 좀 눌러가지고 공간을 좀 좁혀주면 효과적으로 쓰여지겠죠. 레이저 같은 경우. 이게 사람이 예전에 손으로 했는데 좀 뒤로 빼는 속도가 일정하지 않기 때문에 요즘에 이게 빼는 속도를 조정하는 자동 기계도 나와 있어요. 이건 아까 보신 고주파인데 여기서 여기까지 열이 전부 다 발산이 됩니다. 100도 정도의 열이. 그럼 여기 한번 지지고, 그리고 여기 약간 겹쳐가지고 또 지지고, 이런 식으로 이제 진행을 하게 돼요. 이게 이제 냉동 제거술이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프루브가 있습니다. 봉이 있는데 이걸 혈관 안에 집어넣어가지고 뒤로 당기는 거예요. 그러면 혈관이 안쪽으로 말리면서 뜯어져 나오게 돼 있어요. 요거는 이제 보험이 되고, 그 심평원에서 2011년인가 몇 년인가 이걸 최신 기술로 인정을 한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예, 이거 뭐 로컬 그 병원에서 홍보용으로 해놓은 건데 보시면은 이렇게 돼 있고요. 예, 그리고 나머지 작은 혈관들은 이렇게 이제 방법을 써요. 국소적으로 뜯어내는 거죠. 갈고리를 집어넣어서 이렇게 걸어가 낚시하듯이 혈관을 빼낸 다음에 뜯어내게 됩니다. 그러고서 지혈하게 되는데 눌러가지고 뭐 이거 뜯어내면 어떻게 되느냐, 뭐 혈관이 그런 의문 가지실 수 있는데 뭐 별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돼도. 예,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예방법 보시면 뭐 장시간 서 있지 마라, 앉아 있지 마라, 그리고 너무 무리한 운동 하지 마라. 웨이트 트레이닝 좋아하시는 분들 너무 힘가하면 복압이 증가하면서 이런 게 더 유발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적절한 체중, 그리고 다리를 좀 잘 때는 올려주고 자고. 사우나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런 거 잘생깁니다. 기왕에 자기 다리가 좀 그런 요인이 있으면 사우나는 좀 피하셔야 되고요. 다리 꼴아서 앉거나 그런 거 좀 피해 주시고, 조금 직업적으로 오래 서 있는 분들은 스타킹 신어주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 뭐 여기까지 준비했고요. 시간이 이제 다 된 것 같네요. 네,